자, 오늘은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면접 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실제는 이제 2022년도에 이루어졌던 거고 올해 이제 대학 1학년생들이 보고 들어간 면접인데,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많이 줄었고 면접 방식도 많이 변하긴 했었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 내는 방식이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사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내용이나 아니면은 과학 철학이나 과학사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쉽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유의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하도록 해주신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어진 제시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패러데이는 1831년 자기장을 변화시켜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도선에 만들어진 유도기 전력 V의 크기는 자기력 선속의 파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에 비례하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이를 전자기 유도 법칙 또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한다. V가 자기력 선속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죠. 즉 변화율이죠. 델타 t 분의 델타 파이 형태로 갖다 주어져 있는데 역시 미분의 의미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아보가드로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서 같은 수의 기체의 분자가 들어있음을 알아냈다. 아보가드로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를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한다. 특히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22.4리터로 일정하다. 따라서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를 알면 기체의 양, 즉 기체의 몰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시문 다뤄보도록 하죠. 과학자들은 지층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관찰하고 이를 해석하여 지층의 생성 순서를 상대적으로 정하고 지구 역사를 해석한다. 퇴적함에서 화석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하부 지층에서 상부 지층으로 갈수록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층 속에 들어있는 화석군의 변천을 해석하여 지층의 생성 순서를 밝힐 수 있다. 이를 동물군 천이 법칙 또는 생물군 천이 법칙이라고 한다. 이 법칙을 이용하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의 선후 관계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제시문 나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사람의 눈꺼풀 형질은 쌍꺼풀과 외꺼풀 형태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와 같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형질을 대립 형질이라고 한다.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면서 한 가지 형질에 대해 대립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부모의 유전자는 생식세포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되고,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될 때 상동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쌍도 서로 분리되어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대립유전자 쌍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는 것을 멘델의 분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대립형질에 대한 가계도 분석에 이를 이용하여 대립형질의 우열관계 및 개인의 유전자형을 밝힐 수 있다. 자, 물론 뒷부분에 제시문도 있지만 우선 여기까지 보고 봤었을 때를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범위가 없어요. 고려대 면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범위가 없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 과학의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어떤 과목을 안 했는데, 나는 뭐 물리학 2를 안 했는데, 나는 뭐 지구과학 2를 안 했는데 할 수 있느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학술적으로 뭔가를 잘 알고 있느냐, 아니면은 학술적으로 뭔가를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주어졌었을 때 이 법칙들을 적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형태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선 여러분들한테 기본적 정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성질 형태, 그리고 과학적 사실들만 알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배우는 형태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배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주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장 가격은 시장 전체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는 시장 참여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욕구이며, 상품에 대해 특정 가격에서 나타나는 수요를 수량으로 표시하는 것이 수요량이다. 상품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자의 반응으로 인해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음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에 따르면 수요자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을 줄이고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을 늘린다. 경제에 관련된 문제죠.
대부분 자연계열 친구들이 자연계열 진학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경제학에 대해서 배운다는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뭐 경제를 들었거나 아니면 뭐 사회 과목에서 조금 배웠거나 아니면 뭐 수능 준비를 하면서 국어 언어 영역에서의 비문학 지문들을 통해서 배웠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그 부분의 내용을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아요. 자, 발을 한번 볼까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다.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상대 도수 n분의 X는 시행 횟수 n의 값이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진다. 이것을 쿤스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주어진 문제는 과학 법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시문 가에서 라를 바탕으로 설명하라고 하였고 제시문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 가 라에 소개된 법칙을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제시문 마에서 소개된 법칙의 두 그룹 중에 어디에 가까운지 제안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제시문 바에 소개된 법칙 중 두 그룹 중 어디에 가까운지 제안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건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대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과학 법칙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런 방식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과학 법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과학의 시대를 나누게 되면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시대가 누구의 시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뉴턴의 시대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아인슈타인의 시대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이후에 뉴턴까지 엄청나게 긴 기간이 존재하는데 이때는 유럽 사회가 어떤 경우를 지니게 되죠? 다크에이지라고 부르는 오로지 신중심 사회로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이거를 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의 뜻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세기 들어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르네상스도 일어나고 신학로가 개척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환영해서 눈을 뜨죠. 물론 이 5에서 15세기까지 1000년 정도 걸리는데요. 이 다크에이지가. 근데 5에서 10세기까지는 진짜 완전히 암흑이고 10에서 15세기 사이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 되겠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적 방법은 모두 다 틀리다. 잘못된 방식이다. 무조건 신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학적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뉴턴 시대로 빠지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납법과 두 번째 연역법 이 두 가지 관계예요. 그래서 개념을 좀 설명하자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기납법이라 하는 거는 개별적 사실들이 어떻게 일반 이론화되는 거고요. 즉 일반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이론을 개별 사실에 대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두 개가 좀 반대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우리 이야기하는 거고 뭐 이성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갖다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관찰, 실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고요. 다음에 여기에서는 연역에서는 논리, 추리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물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기납법의 장점은 새로운 개념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확실성이 없죠. 왜냐? 바로 경험입니다. 확률론에 기반을 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이제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은 영국의 경험론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든지 아니면 홉스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물론 연역적 방법에도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있죠. 연역법을 통해서 얻은 지식 자체는 절대 확실의 진리로 갔다가 분리가 돼요.
하지만 단점은 확장성이 없어요. 새로운 거를 갖다 검증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단적 사유의 우려가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뭐 윤리나 철학적 얘기하니까 좀 이야기를 뒤집어 놓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대륙의 합리론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보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가 엄청 크겠죠. 즉 과학적 방법에서 뭐 실험을 갖다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가설 검증, 여러분들이 외웠던 실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학식을 갖다 얻어낸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과학적 접근 방법, 즉 근대 유럽에서 근대 자연과학에서 사용된 방법을 잘 알고 있느냐라는 거를 갖다 확인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진짜 답이 엉뚱한 데로 빠지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갖다 묻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가를 갖다 보게 됐었을 때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얘는 연역적 방법이 되겠죠. 얘를 수식으로 갖다 표현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갖다 전개해놨기 때문에 연역적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실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갖다가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귀납법이죠. 그러니까 귀납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재현성, 그 다음에 인과율입니다.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인과율이고요. 재현성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같은 방식으로 갖다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상관관계랑 완전히 반대예요. 상관관계랑 인과율을 또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의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연역적 형태가 되는 거죠. 얘를 실험을 할 수도 없고요. 논리와 추리에 따른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연역적 방식이고요. 자, 라를 갖다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형질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귀납과 연역이 같이 섞여 있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유전자형 밝힐 수 있는 것들은 뭐 이제 연역,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은 귀납,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게 됐었을 때는 두 개의 그룹으로 구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역시 연역과 귀납 형태로 갖다 답을 하시고 그 이유를 연역법과 귀납법이 어느 정도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 특징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제시문 마에 소개된 법칙이 두 그룹 중 어디에 가까운지 제안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연역에 가깝죠. 연역에 가깝죠. 이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다른 형태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연역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바 같은 경우는 경험에 기반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 시행하면 할수록 물론 이제 수학적 개념인 뭐 극한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기납적 형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용을 갖다 아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얼마만큼 정연하게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그 논리가 얼마만큼 단단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적 부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배경 지식은 좀 어느 정도 채워두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제시문을 다 분석하고 출제자가 무슨 의도로 이런 제시문을 갖고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고려대 면접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셉이 무엇인지, 주제가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에 대해서 답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내가 모르는 내용 그리고 내가 모르는 개념들이 들어왔을 때 과학적 내용이면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잘 채우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말할 때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키워보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오후 반 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